자, 여러분들, 설 연휴까지도 이렇게 공부하고자 모여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뭐, 남들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뭐, 놀고 싶을 때 나는 앞서간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러 오신 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다른 수험생들과의 차이를 만들고 그 차이가 합격생을 만드는 거죠. 저도 이제 행정고시 합격했던 비결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휴 기간에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려고 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뺏기는 때도 있고 마음도 싱숭생숭하긴 하지만 그리고 공부 장소도 어떨 때는 뭐 독서실이 당일은 쉰다든가 등등. 근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그 차이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저도 합격했던 비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남들 놀 때, 쉴 때, 못할 때 나는 조금이라도 더 하고 그리고 뭐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될 때도 많아요. 근데 뭐 안 된다고 고민하거나 아니면 그냥 놔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잘 안 되면 안 되는 만큼이라도 하는 거죠. 평소 때 이만큼 했던 거 조금이라도 더 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합격생으로 만들어 줄 건데 그래서 우리 한 3시간 반 정도 오늘 진행이 될 건데 이 아주 소중한 시간 어떻게 쓸 것이냐. 자, 1교시는 여기 떠 있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개정법령을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중에서 24년도 대비 강의 교재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그건 이제 앞부분에 빨리 정리를 할 것이고 24년도 대비 이론 강의부터 계속 배워온 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혹시 뭐 작년 교재 보시는 분들을 위해 그냥 빨리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강의 교재에 반영되지 않은 그 이후 개정법령들을 싹 한번 자세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이거는 뭐 30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1교시는 23, 24 개정법령을 정리한다.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플러스 알파로 예시 정도를 보여드릴 건데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푸는 것은 2, 3교시. 2, 3교시는 우리 특강 제목 그대로 개정법령 예상문제 예상문제 같이 보고요. 또 제가 예상문제 만들어주는 것들은 뭐가 나온다 정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나온다 하는 것까지도 정확하게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그냥 제 추측으로만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미리 접해보면 좋은 문제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제 개정법령 문제도 뭐 처음 나오는 거니까 생소한 문제일 텐데 뭐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특히 또 제가 생소한 문제다라고 따로 드리는 것들은 이제 행정학이 범위가 무한정해요. 정말 이제 정부와 관련된다. 뭐 우기면 다 행정학이요. 그래서 너무 무한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10년, 20년을 공부해도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다 공부하면 무조건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를 반복할 수가 없죠.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해서 뭐 한두 번 본다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한 반복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점수가 떨어지고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는 범위 이게 합격하는데 넉넉한 범위이자 아주 효율적인 범위예요. 너무 범위가 넓어도 합격할 수가 없고 너무 좁아도 합격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알려주는 것은 합격하는데 차고도 넘치는 넉넉한 범위인데 그렇다고 지나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 보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안 가르쳐준 거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대처 연습을 하고 들어가면 모르면 모른 대로 대처를 합니다. 또 이 대처라는 게 사실 기출문제 그동안 봤던 나왔던 문제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 패턴을 익혔을 거 아니에요? 그 패턴을 가지고도 정말 많은 것들을 풀 수가 있어요. 뭐 기출문제, 뭐 객관식 기출문제는 문제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패턴이 뻔합니다. 그거를 이제 미리 한번 연습을 해보면 시험장에서 대처가 훨씬 잘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뭐 1교시는 뭐 짧게 끝나고요. 2, 3교시가 우리 특강의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으로는 요거는 무료 특강으로 올라가요. 무료 특강 올라가니까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 뭐 까먹었다 싶으면은 뭐 짧은 강의니까 배속 돌리면 20분이면 보니까요. 또 자료도 있고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인강으로도 유료 특강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게 1교시에 정리하는 것은 최근 개정법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개정법령이라는 게 한 개정된 지 2, 3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출제가 돼요. 물론 원래부터 워낙 많이 나오던 게 갑자기 개정이 됐어. 이런 것들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개정법령을 출제 포인트로 삼겠다 그러면 한 2, 3년 지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경우는 행정학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정법령 예상 문제는 약 21년도부터 24년도 정도가 반영되어 있고요. 당연히 정리하는 것들 겹치겠죠. 그래서 좀 더 몇 년 지난 것까지도 문제 형태로 아직 안 나온 것도 꽤 있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기출문제 패턴상 이런 문제들은 나왔었는데 아직 안 나온 것들 제가 패턴들을 반영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안한 부분을 오늘 한 3, 4시간 만에 다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행정학에서 개정법령이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할 때는 개정법령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혹시 내가 챙기지 못하고 나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덜덜덜 떨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고 자기 정신력을 써버리면 오히려 공부가 안 되고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불안해지기만 하고. 행정학은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험생이니까 예의상 보는 거죠. 그리고 나오긴 나와. 나오긴 나. 모든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시험 2, 3번 거치다 보면 한 문제 정도가 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예의상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개념들이지. 그리고 또 이제 연습하면 되는 개념들이지. 행정학은 절대 이제 마음 졸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개정법령도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근데 모든 게 다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거 이상으로 찾아보면은 그거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거는 시간 낭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알려주는 것만 딱 정리하고 가도 나오면 그 안에서 나오고 불안 요소들을 다 없앨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특강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짧게 아주 최근에 개정법령들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면 엉뚱한 걸 찾거나 너무 많이 찾거나 아니면 시험 문제와 상관없이 파고들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준 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데, 자, 특강 자료에 첫 페이지에 딱딱딱 3가지로 쫙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되어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지가 됐으면 그 한 페이지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장 넘겨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거는 좀 잘 안 들어오니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표로도 정리되어 있고 부연 설명 달려있고 간단한 예상 출제 포인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23년 개정법령은 24년도 대비 강의 교재에서 우리 첫 강의부터 다 배웠던 겁니다. 이건 좀 빨리 지나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안 배운 거. 또 교재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또 고쳐야 되고, 물론 일일이 다 찾아서 고친다기보다는 제가 알려주는 거 그대로 잘 외우면 돼요. 근데 10개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에 설명해 주겠지만 국가직은 적용 안 되고요. 지방직에는 적용되는 날짜이긴 합니다. 5월 말부터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1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볼 건데 다 배운 것들은 빨리 갑니다. 자, 중앙행정기관 입헌에서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했고 외교부 밑에 재외동포청을 설치했죠.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이 작년에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자산규모 300억 이상으로 대폭 바뀌었죠. 이게 이제 21년도에 바뀌었다가 23년도에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또 바뀐 폭도 크기도 하고 완전 A급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년 지나기도 했고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문자로 다 따졌죠. 정총자 300, 230, 정총자 300, 230. 이게 단위도 막 바뀌어가지고 323 이렇게 외우기에는 좀 헷갈려. 그냥 300, 230으로 외우세요. 정총자 300, 230.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정 기준에서 이거 원래부터 많이 나온 내용 아닌데 그나마 항만공사 내기 가지고 예전에 문제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항만공사 쪽의 변화를 제가 체크해놨는데 대폭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공기업이란 준정부 기관에서 기타 공기관으로 빠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준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가지가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고 그 외에도 더 있지만 딱 4개 정도만 챙겨둡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전임자 예전에는 정부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라고만 되어 있었고 보수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정부로부터 지급 못 받는 건 마찬가지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체크해 두시고.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요걸로 정리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뒤에는 좀 더 자세하게 적어놨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 정도 봅니다. 현재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변경이 되었죠. 처가 부로 국가보훈부가 현재입니다. 이거 시험장에서 잘못 보지 않도록 순간적으로 시험장에서 긴장하면 착시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혹시 잘못 볼까봐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외교부 산하의 재동포청이 신설이 됐죠. 뒷부분은 맞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총자 300, 230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 원, 자산규모 300억 이상 다 갖춰야 되겠고요. 바뀌기 전이 예상 문제에 있는 내용이죠. 정원이 50명이 아니라 300명, 총수입액이 30억 원이 아니라 200억 원, 자산규모가 10억 원이 아니라 30억 원. 됐죠? 자,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틀린 부분은 취소선이 다 그어져 있어요. 거기가 틀렸고 간단하게 해설 달려있죠? 어떻게 옳게 고쳐야 되는지.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항만공사 4개가 있는데 작년에 전부 다 기타 공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만공사들, 자, 일단 공기업, 준정부기관 다 아니에요. 기타 공공기관. 그다음에 노동자 전임자, 이게 어쨌든 개정 전이든 후든 정부로부터 보수를 못 받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급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명시를 한 건데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아라. 이렇게 바뀌긴 했는데, 자, 예상 문제 보시면은 여기 정부로부터 못 받는 거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예상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을 했죠. 이건 좀 이따가 아시다시피 아주 최근에 전라북도가 또 전북 특별자치도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한번 예상 문제를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추가 확정된 개정법령이고 24년도 후반부 강의에서는 제가 언급해 준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후반부 강의에서도 안 나온 것들도 있고 더 최근에 개정된 거. 근데 어쨌든 이론 강의 때부터 배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교재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보고 숙지를 해놨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반복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기관 지정에서 23년도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지금도 적용이 똑같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도에 추가로 한국도로공사가 시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에서 시장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 암기해야 되잖아요. 한국도로공사는 시장형으로 바뀌었다. 계속 같이 반복을 해주고, 웬만하면 들으면서 같이 반복하면서 외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봤을 때 웬만한 것들은 외워진 상태에서 잘 안 들어오는 것들만 반복하면 더 효율적이겠죠.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이 원래 하나가 더 있었죠. 교육과정, 후보자 과정을 이수하고 영양평가 통과했는데 후보자 과정 이수가 없어지고 영양평가만 통과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니까 여러분들 공무원이 됐을 때 계급별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있는데 기간이 변경됐는데 자세한 내용 이따가 보고요. 중요하진 않아요. 그다음 이제 면접 시험 평균 요소가 변경됐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긴 한데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다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공무원 될 거니까 면접 시험 볼 거고 공무원 될 거니까 요 정도까지는 봐둡니다. 그다음에 5번은 징계인데 징계가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시죠? 물론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것들, 모든 강의 시간에 강조해 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게 나온 출제 포인트는 그 주변 것들도 조금씩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최근에 강등 정직 감봉에 대해서 휴직 기간 중에 집행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그러니까 추가가 됐는데, 이거 사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휴직 기간에 집행이 정지가 안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정직 3개월 당했어. 3개월 휴직해버려. 그럼 뭐가 됩니까? 그죠? 징계 받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용 사례를 아예 차단하기에 이 규정을 명시한 것 같아요. 어쨌든 징계와 관련된 거 워낙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봅니다. 자, 이렇게 근거가 있는 것들만 봐야 돼요. 아무거나 어떤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법률에서 나오지도 않는 내용에서 개정법이 있다고 해서 다 챙기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한 걸 공부할 시간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이건 이제 출제된 적이 있고, 나름 뭐, 김영란법이라 해서, 부정청탁금지법상 아주 핵심된 내용이니까. 자,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죠? 이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 5만원, 화환, 조화 10만원, 합쳐도 10만원. 선물은, 일반 선물은 5만원이잖아요? 일반 선물은 5만원. 근데 농수산 가공품인 경우에는 원래는 10만원이었어요. 근데 15만원으로 변경이 됐죠. 농수산 가공품은 15만원. 현금, 유가증권. 그러니까 경조사비를 제외한 현금, 유가증권, 현금할 수 있는 것들은 빵원 절대 안 되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위원회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나마 좀 물어볼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말했듯이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고,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요 9번은 자치분권위원회였는데, 대통령 소속이다.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 소속이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해요. 근데 이름이 지방시대위원회로 바뀌었고, 여기도 뭐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바뀌었는데, 그만큼 지방자치를 강조하겠다는 네이밍이 보이죠? 자치분권에서 이제는 지방시대야. 지방시대. 얼마나 지방자치를 강조하는지 이름에서 보입니다. 이게 예전에 출제됐던 자치분권위원회랑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10번은, 원래 개정 전 내용은 지금 이제 개정 전에 있었던 위원회를 좀 기능을 보강해서 새로 신설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전에 있었던 건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능도 미미했고. 근데 좀 기능이 강화됐어요. 우리나라 지방 재정과 관련해서 위기 관리를 강조하면서 제가 강의 시간에도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 관련된 분석 등 여러 가지 좀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그랬었죠. 학계에서 워낙 우리나라 지방 재정에 대한 관리 감독, 위기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흐름을 타고 혹시나 나올 수 있어서 제가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걸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 반복, 그러면 또 외워버립시다. 자, 다시 한국도로공사를 원래는 준시장형이었던 걸 24년도에 시장형 공기업으로 바꿨다. 이제 뭐 한국도로공사가 준시장형 공기업이라 그러면 땡이 되겠죠? 시장형 공기업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많이는 안 나오는데 뭐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제 밑도 끝도 없이 공기업, 준정공기관, 기타 공기관 전부 다 외우면 안 되겠고 기출문제 있는 것과 뭐 변경사항 정도. 자, 아시다시피 별로 안 나오는데 외울 건 밑도 끝도 없어 이런 내용들은 기출문제에 있는 거 먼저 외운다. 그리고 뭐 다른 과목 포함해서 중요한 것들 다 했어. 더 이상 난 할 게 없어. 그때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거 추가로 외운다. 요령하시죠? 우리 시간과 노력, 에너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요건에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과정 혹은 교육과정 이수가 자율로 바뀐 거예요. 자율. 한마디로 그냥 이제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려면 역량평가만 통과하면 된다. 이걸 이제 시험 문제 만들면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가 되려면 고위공무원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이러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수 안 해도 돼요. 이거 뭐 교육과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자율로 바뀌었고 이제는 역량평가만 통과하면 됩니다. 예시를 봐두면 시험장에 더 잘 보이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전에도 낸 적이 없고 여러분들 다 공무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급별로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9급 합격했어. 그러면 최소 1년을 일해야 8급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좀 달리 근속 승진이 있죠. 근속. 이거는 몇 년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한다. 그거 말고 지금은 그거 말고 최저 연수입니다. 최저 연수. 어쨌든 좀 짧아졌어요. 여기 뭐 볼 필요 없겠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전에 거 외울 필요 없겠죠. 지금 이제 111, 2, 3 이렇게 좀 짧아졌더라. 전부 다 짧아졌습니다. 참고만 해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면접시험 평균 요소가 이 5가지에서 이게 4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뭐 큰 차이가 있나요? 사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정말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내면 면접시험 그러니까 공무원 임용 시험 영상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여기서 옳은 선지 나오고 멍뚱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뭐 해볼까?
엉뚱한 거 하나 넣어가지고 땡 이렇게 낼 수 있겠죠. 4번. 여기 1, 2, 3, 4 있으니까 5번으로 합시다. 선지 중에 요 내용이 나오면 땡, 엉뚱한 거 나오면 땡. 뭐 이 정도 패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소통, 공감, 뭐 풀어놓은 내용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헌신, 열정, 창의, 혁신, 윤리체계, 뭐 당연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면접 보러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시험 대비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면접을 위해 추상적이긴 하지만 면접 시험에서 이런 것들을 평균 요소로 보는구나. 뭐 제 강의 처음부터 제가 하라는 그대로 복습하면서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면접 시험장 갑니다. 그리고 처음엔 좀 삐끗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공부 방법을 바꿔서 시험에 효율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하게 되면 면접 보러 갑니다. 또 여러분들 항상 나는 무조건 합격한다.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잘 기억했다가 면접 시험에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지다 보면 과연 해도 될까? 왜 이렇게 아직도 많이 틀리지? 이런 마음 때문에 공부가 안 돼. 그래서 공부를 덜 해. 그냥 공부를 덜 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부족한 게 당연히 있죠. 합격 직전까지도 저도 부족한 거 투성이었는데 부족하니까 더 많이 봤어요. 부족한 거 더 많이 반복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실력이 올라가고 합격할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죠. 절대로 시험을 앞두고 과연 해도 될까?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부족한 게 당연한 것이고 그걸 끝까지 채우는 사람이 합격하는 겁니다. 항상 이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징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 좀 챙기라고 그랬는데 강등 아시다시피 3개월 직무정지가 있고요. 정직 1에서 3개월 직무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둘 다 보수 전액 삭감이죠. 감봉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개월 동안 보수 3분의 1 삭감인데 그 기간 중 휴직을 하게 되면 이 기간에 집행이 정지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징계 받고 나서 휴직해 불어. 근데 그 징계 기간이 까이는 거야. 휴직 동안에도 까이는 거야. 이거 얼마나 악용 소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악용 소지를 차단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금방 기억에 남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규정이에요. 그동안 왜 없었나 싶은 규정. 굳이 시험제 만들어 보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중 강등, 정직, 감봉의 징계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이러면 틀리겠죠. 휴직기간에 집행이 정지되는 게 뭐 상식적으로도 이해된다. 자, 그리고 6번인데 자, 다른 것들은 아까 살짝 복습을 해봤고 선물이 일반 선물은 5만 원인데 농수산 가공품만 10만 원이었죠. 근데 이제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 시간에 들은 기억 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론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론 강의 때 농수산 가공품의 대표적인 게 한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우 선물 얼마나 많이 하는 선물입니까? 근데 한우를 요새 10만 원 주고 어떻게 삽니까? 한우 선물 세트 10만 원짜리가 어딨어? 굳이 만들어도 요만큼밖에 못 삽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한우를 10만 원 주고 사냐 했는데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들이 제 강의를 들었는지 한 달 뒤인가 이론 강의 끝나고 한 달 뒤에 15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나마 15만 원이면 한우 선물 세트 살 수가 있죠. 이게 그냥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한 얘기도 있지만 기억에 남으라고 한우는 15만 원은 돼야 됩니다. 농수산 가공품 15만 원이네. 네, 명절 기간 전후로는 2배로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별로 없고 명절 기간이다 그러면 2배 이 정도만 들어두시고 자 이제 선물 가액 범위에서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틀리겠죠. 15만 원 이내로 제한된다 라고 해야 맞겠죠. 이건 딱 문제 내기 좋네. 그리고 김영란법 지금은 엄청 핫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이 이슈화됐던 법률이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이슈화된 이후로 최근 한 5년 동안 꾸준히 나왔어요. 여러 내용들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여러 내용이 여러 시험에서 나왔고 그중에서 이 내용도 개정되기 전에도 나왔었고 이제 개정됐으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외에 아주 중요한데 안 나온 거 제가 모든 강의에 찍어준 거 있죠. 그것도 이제 무르익었습니다. 그것도 잘 챙겨두시고 자, 그다음에 7번이 정보공개 청구제도에서 정보공개위원회에 대해서 낸 적이 없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낼 가능성이 높아진 게 높다라고 해도 그래도 A, B급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낼 가능성이 생긴 게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바뀐 이유가 나름 있어요. 여러분들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담당이에요. 행정안전부. 이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은 전자정부 시스템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정부론 배울 때 요새 대세 정보와 지식의 통합, 공유 이게 그냥 요새 추구하는 대세란 말이에요. 부처 할거주의도 예방하고 부처 간의 협업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정보가 공유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여기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공유되지 않았을 때 다른 기관이 또 조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공유되어 있으면 그걸 방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정보 있네? 내가 쓰면 되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겪었던 사례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 시험 갱신을 하려면 뭐 시력검사랑 청력검사를 가서 받아야 돼. 근데 얼마나 가서 귀찮고 돈도 내야 되고 하는데 건강검진 결과를 공유하니까 2년 이내에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은 그 정보로 집에서 누워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핸드폰으로 누워서 할 수 있어요. 안 가도 돼, 면허시험장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도 편해, 행정비용도 어마어마하게 아껴 등등 이렇게 전자정부는 이 통합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정보공개 청구제도 마찬가지죠. 정보가 통합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떤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우리 거 아닌데요. 다른 데다가 전화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제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잘못 청구해도 여기서 알겠습니다 하고 갖다 줄 수가 있게 됐죠. 근데 이게 전자정보론에서 배웠지만 이런 정보의 통합 관리 등 전자정부 내부 시스템은 누가 관리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한다. 국가 전체적인 지역 정보화, 국가 전체적인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담당하고 전자정부 내부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요령 있죠. 그러면 이제 과기부, 행안부 바꿔서 땡 이런 패턴들이 나오는데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래서 요령 배웠던 거 기억을 해보면서 통합정보공개 시스템 행정안전부 담당 이거랑 맞춰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정보공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국무총리 소속이었거든요. 이제 국무총리 소속 땡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그러니까 전자정부 시스템하고 연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더 잘 남겠죠. 됐고 그다음에 참고로 정보공개 심의회는 다른 겁니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공개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공개 여부 심의. 그래서 정보공개 심의회 말고 정보공개 청구제도 전체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자,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 보시면 1번 특별자치도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읽어보라고 넣어놨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나마 좀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특별자치도 변경 여부를 문제로 내긴 좀 그래요. 문제로 낼 게 없어요. 그런데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는 시, 군, 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원래 있던 시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랑 이 두 가지가 그게 좀 다르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겠지라고 하면서 출제 포인트로 조금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줄 수가 없죠. 근데 강원특별자치도랑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존의 시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자, 이게 법률 이름도 조금 바뀌고 이런 위원회 종합계획 이름들이 좀 바뀌었는데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개발,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지방자치 분권도 강조하고 지역 균형 개발도 자꾸 개발이라고 하네요. 큰 상관없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하는 이게 보시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은 중앙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를 요새 워낙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 조화시키려는 법률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개정 전에 이런 위원회, 이런 종합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름만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종합계획. 지금은 지방시대야.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좀 네이밍을 좀 이렇게 네이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취지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고 그랬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여기서 뭐 국무총리 소속 땡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보너스로 같이 보시라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같이 외워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거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보너스, 이런 종합계획이 있으면은 몇 년 단위냐 이런 거 뭐 다른 종합계획에서 좀 내잖아요. 이게 뭐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닌데 또 다른 데서 내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5년 저거 내지 않을까? 이게 뭐 종합계획, 뭐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3년 아니면 5년인데 이건 5년짜리입니다. 뭐 3년 땡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나마 낼 수 있는 거 같이 기억해 둡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자, 왼쪽에 있는 거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예요. 교재에도 안 넣은 거예요. 그 정도로 시험에 나온 적도 없고 비중도 없고 뭐 기능도 약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신설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걸 대체하는 거긴 한데 기능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속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능은 예상 문제 적어놨고 재정 부담 및 재정 위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 총괄하게 됩니다. 재정 부담에 관한 거, 재정 위기 관리에 관한 거, 뭐 이게 행정학 우리 객관식 시험에서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사례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방 정부들 중에 거의 뭐 부도에 가까운 적자가 어마어마한 지방 정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 뭐 수도권은 돈이 많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는 정말 지방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지방 정부의 재정 위기에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강의에서도 다 찍어줬었는데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학계에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기능이 대폭 강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출제 비중이 없었지만 이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재정관리위원회라고 하고요.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이 되겠습니다. 또 이건 그나마 좀 외우기가 편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담당하고 그래서 국가재정에 대한 거 기획재정부 장관, 지방재정에 대한 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리를 하잖아요. 그게 일관적으로 다 맞춰진 거예요. 국무총리 좀 뜬금없죠. 그래서 지방재정이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우리 그동안 배웠던 요령대로 외우기가 아주 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이 좀 추가로 챙겨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설치가 된대요. 5월 27일부터라서 국가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지방직에서는 뭐 상관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한 달 전 개정 내용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국가직 볼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고 지방직 볼 때는 뭐 우주항공청이라는 게 생기나 보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우주항공청이 5월 말부터 설치가 된다. 설치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주항공이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딱 어울리죠. 과학기술 우주 가려면 과학기술이 핵심 아니겠어요? 어디 산하인지도 뭐 나중에는 내려면 낼 수 있겠는데 뭐 잘 외워지죠.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19청. 자, 현재 19부 19청이죠. 아까 외교부 산에 제외 동포청 추가가 됐고 그러면서 19청이 됐고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되면서 19부가 됐죠. 지금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근데 요게 추가가 되면은 나중에는 20청으로 바뀌겠죠. 그다음에 이 부처청의 개수 있잖아요. 제가 처의 개수는 시험에 안 나온다. 처는 기준에 따라 너무 달라. 그냥 정부 조직법상 처 5개. 그다음에 국무총리 소속 처 3개. 혹은 엄밀한 의미의 중앙행정기관 처 3개. 근데 대통령 경호처를 또 넣냐 마느냐에 따라서 넣으면 또 4개.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기준이 달라지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국무총리 소속 처 이러면 당연히 3개죠. 뭐 기준을 명확하게 준 경우 빼고는 나올 일이 없어요. 근데 중앙행정기관 중 부나 청은 뭐 기준 뭐
명확하기 때문에 19부, 19청 어쩌다가 낼 수 있어요. 네, 현재는 19부, 19청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들이 걱정하는 부분 제가 뭐 질문을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다 반영해서 알려드렸고, 자, 잠시만 쉬었다가, 이거는 뭐 길진 않았으니까 딱 10분만 쉬고 할게요. 딱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본격적인 또 문제로 실력을 키우고 개정법령 방금 배운 거 포함해서 어떻게 나올지 전체 문제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좀 생소한 문제 대처 연습까지도 한 방에 같이 한 2시간 반 정도? 좀 10분 쉬었다가 2시간 반 정도. 물론 중간에 한번 쉴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10분만 쉬었다가 2교시 들어가도록 할게요.